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더운 여름날 모두들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그리고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벌써 8월 둘째 주입니다. 다음 주에 광복절이 찾아오는데요. 재계에서는 이번 8.15 특별사면에 큰 관심들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하나그룹 회장, 그리고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이런 거물급 기업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런 특사에 이런 분들 포함될 것 같으신지. 특별사면에 이번에 CJ의 이재현 회장이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에 CJ하고 SK하고 인수합병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회사들이 많았고, 그리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인수합병을 불허를 했어요. 그런데 이 SK나 CJ가 강하게 반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8.15 특별사면에 자신의 그 회사의 회장이나 부회장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 사람들이 포함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모르는 거지만 광복절 특사를 가지고 기업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복절 특사 때문에 기업이 잘못된 정책과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객소리 못하고 주저앉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현재 한국의 후진적 정치 구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사 할 때마다 재벌 총수들 살리기 이거 하는 거죠. 명분은 맨날 경제 살리기인데요. 실제로는 경제 인살리기. 경제 그런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경제 활성화 측면에 효과가 있나요? 정의당에서 효과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의당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고 그 예전에 새누리당 이해운 의원 있잖아요. 새누리당 안에서 한 1, 2년 된 얘기일 건데, 그때도 그 광복절 특사 얘기 나왔을 때 그 경제인 사면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다 라고 이해운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 안에 또 의인이 있었네요. 최근에 제가 70년대 소설을 보는데요. 어떻게 지금 상황하고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상황이 기업과 권력에 있어서의 관계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잘못했던 거 우리가 다 용서한다고 정치를 잘할 일은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여튼 얼마 전에 이건희 그 삼성 전 회장의 어떤 성매매 의혹, 영상 파문 이런 것 등으로 아무래도 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여론도 그래 썩 좋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번 특별 사면을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그리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기업인을 특별 사면했을 때 당선인 시절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 역시 이제 관행은 바로 안 잡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것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오찬해서 이제 이 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흔쾌히 그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근데 제 주변에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기대가 아주 많아요. 음주운전한 행님들. 이 음주운전한 행님들이 그 작년인가 작년에 한번 싹 퉁 쳤다면서요. 근데 이번에도 퉁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러한 분들이 주위에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게시판에도 보면 이 광복절 특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다. 그래서 경제인에 대한 부분과 일반인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야 되나.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음주운전에 대한 지나친 관용적 태도가 불의의 사람들의 그 사망과 그 상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더 그 엄격하게 단속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기간들 동안의 특별사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딴 얘기긴 한데 경제활동은 서민들도 다 하는데 왜 재벌 회장한테만 경제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SKT의 그 최재현 부회장이나 그다음에 그 CJ의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 자기들 안에 있으면서도 대규모 빅딜을 성사를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들이 구속되어 있어서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거나 안 그러면 그 회사가 위기에 처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매일 그 접견을 하면서 그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인들은 빵 안에서도 회장이고요. 밖에서도 회장이고요. 빵 안에서도 회장이고 밖에서도 회장인 그 신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또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때 박적박이라는 말도 유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 말은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반박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본인이 주장한 내용을 이번 8.15 때는 또 정면으로 어길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뭘 지켜봐요. 어긴다고 선언을 했는데 강복실 특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특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걸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법무부에서 명단을 추려가지고 민정수석실에 보내면요. 민정수석실에서 최종 명단을 뽑거든요. 그럼 또 이번에 여전히 이렇게 하여튼 이번 특사까지는 우병우 수석과 또 최종 결재권자인 박 대통령의 두 사람의 작품으로. 그렇죠. 어쨌든 경찰청장을 그 박근혜 대통령 휴가 중에 임명하면서 경찰청장의 비위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강복절 특사의 명단을 그 발표하는 순간에 또 우병우 수석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것들을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이 고난을 벗삼아 그 안아주겠고요.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일 전국 선거인단 투표를 시작으로 내일 전당대회를 치르면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지요. 새로운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그 이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들으실 때쯤이면 거의 윤곽이 다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 새누리당 대표 후보가 이정현, 이주영, 한성교, 이 범친박 3명과 그리고 비박 단일 후보로 주호영 후보, 이렇게 3대1의 구도로 치러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4강전. 예.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네, 여론조사 쭉 했어요. 네. 어제는 그 선거인단 투표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럼 그 투표는 이미 끝났고. 예, 그건 끝났죠. 발표는 안 했지만. 예. 예. 그리고 여론조사도 방송 들으실 때쯤 되면 다 끝났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 전당대회 참여하는 대의원들 예. 투표를 하죠. 그건 현장에서 하는군요. 예. 그러면 선거인단 투표하고 이미 한 선거인단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뽑고요. 예. 반영은 선거인단 투표는 70% 반영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30% 반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지난번에 2014년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 선거 때도 똑같았어요. 네. 그럼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3개 여론조사 회사가 각각 1,000명씩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인단 투표는 일반 당원, 책임 당원 해서 34만 명이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시군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리고 전당대회 당일 투표 대의원 수는 9,000명 좀 넘을 거예요. 9,135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당원은 뭐고 또 책임 당원은 뭔가요? 이게 뭐 당마다 그 당규의 당원 제도가 다르긴 한데 새누리당 당규예요. 입당원서 내면 일반 당원이에요. 그리고 투표하기 전 1년 동안에 당비 6번 내면 6번 이상 내면 그러면 책임 당원이에요. 당비가 2,000원이네요. 2,000원. 월. 네, 월 2,000원. 더민주당은 거기도 한 1,000원인가 되던데요? 그래? 네, 정의당은 만 원. 정의당은 만 월. 네, 월 만 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40세 미만 청년들을 그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총 어쨌든 선거인단은 34만 명입니다.
이번에. 그렇군요. 예, 일반 당원하고 책임 당원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새누리당도 그렇고 뭐 더민주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당원 명단이 막 뭉탱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양 박사님 그런 거 잘 알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여러 번 봤고 그다음 뭐 그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진보정당 당원처럼 뭐 확실히 좀 이 정당 활동에 애정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뭐 그냥 동네 아는 형님이 한 6개월만 가입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뭐 어쨌든 당원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 지난번에 사드 배치 그 성주 시끄러울 때 성주 주민들이 맨 처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 탈당 원서 모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지 이런 사람들은 새누리당 당원인 경우가 많아서 책임 당원 1년에 6개월 이상 당비낸 사람 뽑아보니까 이게 몇십만 명 되는 거죠. 거기에 일반 당원 몇만 명 해가지고 34만 명이 투표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 당원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중앙에서 홈페이지에 당원 명부 쫙 관리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주요한 홍보, 그 다음에 공보 이런 거 쫙쫙쫙 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 등록해놓고 당원 관리를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뭐 때문이죠? 첫 번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역에 가면 조직책들 있잖아요. 동책, 반책, 통책, 반책, 통책, 맞아요. 동책. 그다음에 장모님도 무슨 통책인가 그랬어. 그렇죠. 한나라당. 그분들은 절대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재산이거든. 자, 이번에 제가 50명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 50명을 할당받으면 한 사람한테 10,000원이면 그게 얼마예요? 50만 원. 10만 원이면 500만 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동책, 그 다음에 통책, 반책 이런 분들은요. 그 명단을 절대 까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전국적으로 그 명단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역 당협위원장이나 지역구 위원들 정도는 이제 좀 알 수 있지 일정하게. 근데 이 명단을 다음에 지가 주구장창 영원 무궁토록 당협위원장을 할 것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가리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당협위원장하고 국회의원 이 사람들 누가 어느 쪽이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말하자면 조직력의 핵심이에요. 근데 정의당은 그렇게 해요. 중앙당에서 당원 명단 다 있고 그다음에 중앙당에서 그 대표 선거할 때 그 선거 공보물 있잖아요. 직접 이거 후보별로 다 내면 그거 취합해가지고 일괄로 다 뿌려줘요. 네, 기성 선진 정당. 기성 정당에도 그 명단이 있지요. 근데 그 명단이 워낙 우리가 그 업계 전문용어로 가라 명단이 많기 때문에 이 허위 명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조직표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총선 전에 새누리당이 그 당내 경선들을 하잖아요. 후보 지역별 후보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 잘못된 명부 속에서 그다음에 편향된 명부 속에서 여론조사를 전화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A 지역구에 A 의원을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명단만 1,000개를 당에서 채택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 중에 10명한테 전화를 하면 100%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조작들이 새누리당에 상당히 많았다라는 불만들이 현직에서 뛰었던 사람들의 불만들이 계속 그러니까 당으로 올라갔는데 이항구 공천위원장이 다 잘라버렸어요. 단순히 뭐 이런 그 전당대뿐만 아니라 이런 선거를 앞두고도 그런 식의 어떤 그 여론조사 조작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 자체가 이렇게 그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샘플 자체를 조작하거나 샘플 자체를 그 조사하는 쪽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짜주는 이러한 행태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화 여론조사마저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직접 와서 투표하는 것밖에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비등했던 때가 4.13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있어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그 일들이었죠. 그럼 어제 일요일 날 선거인단 투표를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투표는 많이 그럼 뭐 투표율도 굉장히 낮겠네요. 한 20% 했어요. 그럼 한 총 34만 명 중에서 한 20% 정도.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 더웠잖아요. 자기 동네 선거 투표소까지 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 하는데 집에서 텔레비 봐야죠. 박태환 선수 떨어진 거 아쉬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또 아무래도 후보자들의 좀 급이 또 낮아. 체급이 좀 체급이 낮아요. 각 흥행 카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각 캠프의 핵심들이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그 말 나온 김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전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정현, 이주영, 한성교, 주호영, 친박대 비박 3대1 구도인데요. 일단 뭐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3대1이면 당연히 비박계 단일화된 주호영 후보가 제일 유력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번 선거는 딱 두 가지인데요. 뭐 사실 아까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까봐야 안다고 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예요. 변수가 하나는 여론조사. 누가 더 유명하냐. 요거예요. 요거고 또 하나는 친박하고 비박하고 조직력이 누가 더 세냐. 뭐 요건데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정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앞서고 있어요. 그동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어요. 그거는 그나마 이 4명 중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하잖아요. 유명하다. KBS에 막 전화도 하고. 그렇죠. 이게 최근에 유명해졌어요. 9시 뉴스에 계속 노는 게 커요.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것도 유명한 건 유명한 거예요. KBS 9시 뉴스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이정현. 그렇죠.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김시군 보도국장을 협박했던 그 내용에 대한 보도는 KBS 9시 뉴스에서 거의 안 나와서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정현 후보는 그 4명 중에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여론조사 보면은 대체로 한 10%씩 2등하고 차이가 났어요. 근데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난번 2014년에 그 서청원 후보하고 김무성 후보하고 그 붙을 때 그때 김무성 후보가 직전에 한 10% 정도 앞섰었거든요. 여론조사. 여론조사 아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또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당시에 10% 정도 앞섰고 김무성이 이겼잖아요. 지금은 이정현 후보가 10% 앞서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아마 그 비박 후보가 단일화 해가지고 주말에 여론조사 했을 건데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못 봐서 안 나와서 모르겠고 그 직전에 했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정현이 31%, 이주영 20.1%, 정병국 20.7%, 주호영 14%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산술적으로 정병국 후보랑 주호영 후보 둘이 합치면 34%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정현을 앞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이정현이 계속 독보적으로 1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비박 단일화가 정말로 효과가 생기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좀 이제 봐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금요일 날 비박 그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주호영, 정병국 그렇게 했는데 원래 여론조사 하면 정병국 후보가 계속 앞섰었어요. 그런데 왜 주호영은 이분은 예전엔 친이계였고 나중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도 일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사람들이. 존재감 별로 없잖아요. 룸살롱 사건으로 잘 알지 않나요? 그거는 뭐 대구의 밤문화 보여주겠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주성영 의원. 근데 국민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고요. 그렇구나. 형제가 아니신가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고 몰라요. 뭐 집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주호영 의원실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왔대요.
거기가 저만 해도 같은 사람 줄 알고 대구 있습니다. 반문화 얘기하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의원실에서는 주성영 의원실 전화번호를 친절하게 알려드렸다고. 근데 근데 그 반문화 그 얘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당시에 그 술집을 잡은 건 또 주호영 의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안 나타나고. 아니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술 마신 사람 주성영 의원과 함께 술 마신 사람 중에 한 명도 주호영 의원이긴 해요. 뭐 사람이 어쨌든 그 기억하신 거하고 다르긴 하지만 아예 관련 없는 건 아니에요. 정량은 굉장히 화려한데 존재감은 없네요. 근데 존재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정병국 의원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주호영 의원이 이겼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건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그 친박 지지자들이 딱 보기에 주호영 의원이 약하니까 저기 미뤄져 가지고 그 친박계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게 해주자. 뭐 이런 역선택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병국은 수도권이고 또 주호영은 TK잖아요. 주호영이. 그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병국 의원은 확실히 비박이잖아요. 근데 주호영 의원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까 친이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또 계속 좀 그 배부른데 이렇게 쫓아다니셨는지 4.13 때는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못 받기 직전까지는 저 대통령 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공천 못 받은 것 때문에 이분이 지금 비박계에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제 친박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병국 의원보다는 거부감이 좀 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도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제 주호영 그 의원으로 단일화 됐는데 이게 실제로 국민들이 여론조사 그 응할 때 주호영 의원으로 단일화 됐구나라는 걸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박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정병국 의원으로 단일화됐을 때하고 비교하면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 저번 전당대회 때 서청원과 김무성 두 사람이 경선할 때랑 그러면 구도가 별반 또 뭐 달라지지 않고 되풀이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도는 많이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6대 4 정도로 친박이 좀 많았던 그 상황인데 지난 4.13 총선을 거치면서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친박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당내 구도를 보면 7대 3 정도로 친박이 많아요. 7대 3 정도로 친박이 많은데 총선 패배 이후에 친박의 계속되는 헛발질과 완장질이 실질적으로 친박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분노를 이끌어냈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지지율이 그 어느 조사에서는 28%가 나왔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27.7%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즉 일반 국민들의 지지율보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그 낮은 경우가 최초의 사건이었거든요. 그건 진짜 믿기 힘든 정말 조사 결과네요. 그렇죠.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대구 경북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런 부분이고 그 이유들이 이제는 신공항에 대한 그 양다리 걸치기의 이 분노들,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번복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들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비박의 우위를 그 조심스럽게 점쳐왔던 평론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주호영 정병국의 단일화가 상당히 충격을 준 거죠. 지난 주말에. 누구든지 정병국으로 단일화되면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이 남원정 시대에 이제 오남원정, 오세훈까지 포함한 남경필 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남원정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정병국 선수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주호영이 왜 됐냐? 주호영이 비박을 대표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냐? 그럼 주호영은 또 유승민계도 아니에요. 그냥 지난번에 총선 공천 떨어졌다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당선돼서 복당한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방금 강 대변인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호영을 비박이라고 이야기하고 비박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박이 4명, 비박이 1명이 싸우다가 이제 비박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친박과 반친박끼리 싸움이네요. 아니죠. 반친박이라고 그냥 주호영의 정체성을 비박 또는 반박 또는 탈박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멀어져간 친박, 멀박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 캐릭터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지역 싸움이 돼버린 거죠. 전남의 이정현, 대구 경북의 주호영, 경남의 이주영, 그 다음에 수도권의 한성교. 요렇게 지역 구도로서의 판을 봤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성교죠. 왜 그러냐면 수도권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역적 로열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산 경남의 싸움이냐.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싸움은 호남, 그 다음에 경남, 그다음 대구 경북. 요 세 지역 싸움으로 볼 가능성, 보이는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거는 어쩌면 조직력 대결보다는 여론조사를 할 때 각 지역에 있는 그 여론조사 응답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분석할 때 오히려 적절한 그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력과 관련해서는 친박이 약해지는 거는 맞죠. 그리고 그 126명 의원 중에 친박 의원이 80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야 국회의원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전체 지구당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그 국회의원 선거구가 240개가 넘잖아요. 예. 근데 이 중에 80개 말고 나머지는 친박계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몇 년 동안 뭐 당 안에서 선거할 때마다 친박계가 졌어요. 2014년에 김무성 전 대표가 당선된 거 말고도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비박계가 됐었잖아요. 그랬었고 이번에 친박 핵심들이 안 나온 것도 친박의 구심력이 약해지는 과정의 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실제로 어제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비박 단일화 과정에서 김무성 그 전 대표가 계속 단일화 해라라고 종용을 했어요. 그랬고 아마 이제 금요일 날 단일화 한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러니까 어제 선거인단 투표하기 전까지 어제 저녁 6시 전까지 비박계가 문자 엄청 뿌리지 않았을까요? 네, 문자 엄청 뿌렸을 거예요. 전화 돌리고 저 당 안에서 선거할 때 어느 당에서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무성 측근 박성중 의원이라고 여기 사무실에서 주호영 찍어야 된다 이렇게 투표 독려 문자 보냈다가 막 걸리기도 하고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계가 실제로 붙어서 주호영을 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어제였나요? 주호영, 정병국 그 다음에 또 한 명 누구예요? 김영태 세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말은 이제 혁신 당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박계 단일화 했다는 걸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기자회견 했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면 연출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도 오늘 그리고 오세훈 네. 근데 오세훈 씨가 지지하면은 좋은 거예요? 오세훈 언제적 오세훈이야? 평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유승민 다음으로 새누리당 내에 차기 대선 후보 중에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여전히. 맞아요. 유승민 1등, 오세훈 2등, 김무성 3등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아직도 남아있는 대권 주자로서의 희망을 오세훈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박적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정현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다가 오세훈의 주호영 지지선을 듣고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완전 욱했어요. 욱할 정도로 반발을 한다는 거는
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우리는 그 속사정을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정현 입장에서는 그 정병국 김용태의 단일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그 반발하지 않았었는데 오세훈의 지지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다라는 거는 표의 실질적인 흐름을 실질적인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뜻 내상을 아니겠어요?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나 조직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진짜 결과를 알 수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제 사전 투표 한 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경북이 투표율이 제일 높아요. 네. 30%가 넘었다죠. 네. 30% 넘은 데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충남, 강원도 이런 순서인데 또 투표한 사람 숫자로 보면 역시 경북이 12,000명 투표했고 서울이 10,000명 가까이, 경기도는 9,000명 좀 넘게 했어요. 근데 이 세 곳이 어떤 곳이냐? 다 그 전에 여론조사 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대체로 이정현이나 혹은 정병국이 1, 2위 하던 곳이에요. 뭐 TK는 저 이정현하고 주호영이 1, 2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대충 크게 반으로 갈리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격돌하고 있는 곳, 이런 곳이 투표를 많이 했어요. 전화를 엄청 돌렸겠죠. 빨리 가서 투표해라. 이런데 자기들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들 중심으로 전화 엄청 돌렸을 거고, 그래서 이쪽에 투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지금 친박 대 비박 구도로 조직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뭐 그건 이제 어디가 더 간절하고 어디가 더 열심히 하느냐 뭐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 하나는 여론조사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반영될 건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제하고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는 정말로 선량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한국과 독일 축구를 봤을 거고요. 새벽했습니다. 새벽에. 뭐 이제 올림픽을 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뉴스에 그동안 통상적인 관심보다는 관심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이게 흡수된 측면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올림픽 기간이 아니었으면 그 효과가 더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단일화하고 나서 여론조사 기간까지 시간도 너무 짧고 이래가지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오세훈 씨 뭐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이런 걸 보면 하여튼 막판까지 최대한 스퍼트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며칠 전 보여요. 8월 1일 날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주호영 후보가 뭐 지지율이 0% 나왔다.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여기저기서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리서치뷰라고 여기서 한 결과를 보면은 정병국 후보는 높은데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뭐 호남, 강원, 제주 이런 곳에서는 심지어 지지율이 0%였어요. 지역별로도 구분하잖아요. 그쪽 동네에서도 별로 정말 잘 알려진 모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TK도 당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데, 이걸 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나눠서 하면 당원은 뭐 한 30% 넘게 나오는데요. 일반 국민은 굉장히 낮아요. TK 출신이어도.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30%가 실제로 그 비박 단일화 효과를 반영해가지고 극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여론조사 이정현이 계속 1위 했었던 것, 이거를 역전시킬 정도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양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뭐 관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반 당원은 보험 들듯이, 옛날 우리가 보험 들듯이 이모가 보험 들라니까 들고 삼촌이 들라오니까 들고 하지만, 책임 당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당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일상 속에 그 정치가 녹아 있는 사람들을 책임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양반들이 어떤 입장을 표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는 흐름이 아주 급속하고 가속화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론 주도층이 책임 당원들이 여론 주도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탈향이라고 그러나 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외부 세력, 대구 경북 출신들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친박에 대한 분노들을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정당 내부에서 나오는 내밀한 그 자료들이나 분석들을 보면 그런 그 흐름들이 뚜렷하게 보인다. 여기에 대구 경북 지역이 정권을 그 담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호영이 되면 10년 만에 당권 그 당대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정현한테 주기보다는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주호영한테 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리고 비박단이라는 수도권의 상당 부분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하면 이정현의 압도적인 그 단독 그 질주가 상당 부분 단일화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잡히고 그다음에 정치에 관심이 높은 책임당원들이 결정적인 투표 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막판에 그 아슬아슬한 뒤집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주호영이 최종적으로 가까스로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그 분석을 하나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있었지만 김용태 정병국 그 단일화 있잖아요. 요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단일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 실제로 정병국 후보가 단일화 하기 전에 뭐 4% 이랬는데 15%, 16%, 17%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영 의원으로 단일화 됐기 때문에 그 효과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그동안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왜 친박은 단일화 안 해요? 친박을 단일화 하려고 했죠. 서청원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했죠. 서청원을 내밀면, 이정현, 그 다음에 이주영, 한성교 이 세 사람이 서청원 그늘 우산 밑으로 들어오면서 그 포기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하게 초재선 의원들이 친박의 초재선 의원들이 서청원을 밀었는데 서청원에 대한 비리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그 다음에 특히 녹취록 사건 터지면서 김성애 녹취록 사건 터지면서 사실상 이제 그 손 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정현이 가장 먼저 치고 나오면서 나는 인위적인 정치공학적 그 단일화 안 한다. 나와 경쟁해서 나를 밟고 올라가라. 라고 선언했고 이주영이 그랬고 그리고 한성교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오늘 오전 언론들이 분석하겠는데 아주 재밌는 분석을 하더라고. 친박의 이정현, 비박의 주호영, 중도의 이주영, 한성교. 이주영, 한성교를 중도로도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겠다, 정치 분석. 언제부터 이주영, 한성교를 또 중도로 분류하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 다 친박인데 실질적으로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라인을 갖고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홍문종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범친박계 나왔기 때문에 누가 돼도 그 크게 문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주호영에 대한 문제는 김무성 그다음에 오세훈이 강하게 비박을 자처하면서 박근혜와 거리두기, 친박과 거리두기를 강하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호영이 그나마 범친박 계열에 있어서 지난 공천을 못 받고 하면서 일정하게 그 희생당하고 그다음에 고난을 받았던 정치인으로 만들면서 비박이라고 확정시켜주고 이미지업 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친박은 더 이상 구심점이 완벽하게 분해돼 버리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친박의 핵심, 뭐 청와대를 포함해서 핵심은 뭐 이정현 후보에게 무게를 실어주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지금은 무게를 실어주는 걸로 보이죠. 아니 실제로 실어주고 있고요. 저는 뭐 방금 양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했는데 이주영 후보가 좀 불쌍해요. 왜요? 네. 왜냐하면 원래 이주영 후보가 출마 선언할 때는
총선 참패 책임 얘기하면서 친박계 핵심들이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막 얘기하다가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얌전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 친박계 나 잊지 말아줘 이런 분위기를 계속 풍겼었어요. 이주영 후보가. 예. 그랬는데 친박계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됐잖아요. 비박계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될 만한 사람 밀어줘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봐도 이정현이 제일 나은 거죠. 이주영은요. 비박계 단일화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세게 반발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될 사람 밀어줄 것이고 될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세게 반발하고 계속 아주 비판적인 말을 해왔거든요. 그 비박계 단일화에 대해서. 이정현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정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잠바 입고 다니면서 읍소했어요. 읍소. 내가 호남에서 20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세훈 건 때문에 반발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태도를 취했었어요. 근데 친박이 이정현을 화끈하게 밀어주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뭔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 이정현이 3선밖에 안 돼서 급이 왜요? 안 돼. 급이 안 돼. 서청원 8선인데 네. 최경환 4선인데 어디 3선짜리가 저분을 모셔야 되나? 이런 아니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아니 친박계가 전국을 주도하려면 이정현이 대표해야죠. 지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뭐 되겠어요. 이정현이 제일 낫죠. 이런 게 있었고요.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로부터 낙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파워보다는 스스로 낙점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이정현이 출마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 없다. 나를 밟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말대로 배낭을 메고 전국 투어를 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슨 이정현이 당대표야.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박 내에서도 이정현이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바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이정현의 배낭여행과 전국 투어를 통해서 그 차곡차곡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나가는 과정 이 자체가 스스로가 나를 낙점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박이나 뭐 BHA 입장에서 될 사람 밀어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1등과 2등의 여론조사 차이가 그 2, 3, 4등하고 합쳐가지고 1등하고 비슷비슷한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정현이다 하면서 이정현으로 쏠림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 당사자가 이정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정현은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정치 게임에 있어서 아주 능한 사람인 거지요. 기본적인 자질과 자격의 문제는 우리가 강하게 우리는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이정현의 힘은 그리고 지지율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실 녹취록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여권에서도 부담스러운 계력 아닙니까? 그렇죠. 뜨거운 감자인데 하여튼 뭐 이주영 후보가 뭐 트위트 7일 날 어제 이제 그 새누리당 투표 날이라면서 투표권은 간섭할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당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그 누구도 오더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떴다는데 그게 이제 자기 찍으라고 오더가 안 내려와서 하는 얘기죠. 근데 이주영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게요. 유승민하고 이주영하고 붙어가지고 이주영이 유승민한테 9표 참가로 원내대표를 칩니다. 그때 친박계의 일방적인 지지를 받고 나왔던 사람이 이주영입니다. 그런데 지가 그 친박의 대표 선수로 나올 때는 그 표는 당연한 거고 지금은 친박 대표 선수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니까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인의 말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정말 쓰레기통에 있는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거 한번 짚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주영은 저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다음에 주말에 문자 메시지 중에 아주 슬픈 문자 메시지 하나를 저는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받으셨어요 문자를? 아니, 나는 이제 저쪽에서 보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 누구? 새누리당의
그서 일을 하는 그 당직자인데 그런 분이 옆에 있어요.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그분이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참 그 슬픈 문자인데 수도권 단일 후보 한성교 이렇게 날라온 거야. 가슴이 아파요.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우리 한성교 후보. 아니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이때 지역이다 하면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경남 호남 충청 이 네 영역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는 수도권 출신이나 강원도 출신의 비애가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나면서 수도권 단일 후보 아무도 우리가 단일화 시켜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단일화 시켜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수도권 유일 후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단일화 흐름들이 나오고 하면서 수도권 단일 후보 한성교라는 문자를 보여주면서 그분이 이제 경북 분인데 참 슬프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가 봐도 참 슬프다. 그런 생각이. 근데 어쨌거나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집권 여당인데 일당은 아닐지라도 일당이에요. 이제 일당이 됐죠. 이제 복당했으니까. 근데 이런 그래도 일당이면서 집권 여당에서 그런 이정현 같은 분이 그 여론조사 1위를 달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수준 이하죠. 우리나라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이 수준 이하의 모습 그리고 집권 여당이 되게 했던 대통령의 수준 미달의 발언들이 당장 사드 이야기를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사드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다음에 이제는 종북몰이까지 하잖아요. 북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종북몰이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되고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사드 배치 결정, 그다음에 성주 배치 결정, 그다음에 성주 내에서의 그 이동 가능한 입장 번복, 일련의 과정들과 함께 한중 관계, 한러시아 관계, 그다음에 대북 관계, 그다음에 북한 중국 관계 이 문제 전반적으로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해왔던 외교 정책 전체를 흐트러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을 야당 정치인의 바른 실수에 종북을 씌워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집권 여당 내에 그 당권 후보 여론조사 1등이나 그 나물이 그 밥인 거고 개찐도 찐인 거죠. 근데 이정현이 1위 하는 게요. 이정현만의 매력이 있어요. 보수층이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호남에서 그러니까 험지에서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정치혁명이다. 호남 출신이 새누리당 대표가 된다. 이런 거죠. 굉장히 신선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선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지역주의를 타파한 것 같아요, 막 느낌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보수층들한테는 뭔가 좀 새누리당이 그동안 너무 닫혀 있었는데 뭐 좀 혁신 좀 하나보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죠. 민주사회에 독재가 등장하면 그게 무슨 정치 편향 타파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대표가 되는 게 지역주의 타파라고 얘기하는 건 저 뭐 솔직히 웃기는 소리고요. 근데 그런 주장이 먹힌다 이런 겁니다. 그 이정현 씨가 1985년에 민정당 입당하면서 당 생활 시작했거든요. 85년이면 광주항쟁 있고 몇 년 전이잖아요. 몇 년 예, 그날의 일이 너무도 생생히 기억될 때 아닙니까? 근데 호남에서 민정당에 입당했어요. 정신세계 진짜 독특한 거예요. 공채죠, 공채. 예, 공채죠, 공채. 공채를 했었고요. 남분이네. 예? 남분이라고. 네. 보통 난놈이라고 그러는데. 예, 남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정신세계는 정말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호남 유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십 년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숨어서 했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호남 땅에서 새누리당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하고 호남을 동시에 디스했어요. 예. 사람이 어쨌든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돈은 없을지 몰라도 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확실히 있죠. 아니 이정현만한 백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데 이 자기가 당 대표가 된다는 건 굉장한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어느 언론 인터뷰 보니까 그 뭐예요 이정현 의원 전화기 컬러링 전화하면 울리는 음악 있잖아요. 그게 거위의 꿈이래요. 그 좋은 노래가 거기 가서 네, 그 인순이 씨 노래인데 저는 이제 그 세월호 때 이보미 학생 생전에 불렀던 노래 로 그거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뭐 그걸로 많은 분들이 자기 정치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한대요. 이정현 씨가. 그래서 버려지고 찢겨 남노하여도 자기는 꿈을 쫓아서 간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새누리당 지지층이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생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간 고생했죠. 그쪽 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면 약간 번들번들 하거든. 이 사람 번들번들 안 하죠. 안 해. 진짜 이거 막 지금 막 고추의 그 김매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그 고생이 뭐 권력에 줄대느라 고생한 거지. 그게 뭐 민중들처럼 고생한 거예요. 저는 어쨌든 오늘 일부 끝나고 저 거위의 꿈이나 좀 틀어주세요. 어쨌든 그렇고 저작권 문제가 안 돼서. 그다음 세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 이게 보수층한테는 먹히죠. 박근혜 복심 그러잖아요. 복심. 근데 복심이 원래는 이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심정, 뜻 이런 뜻인데 비슷한 말 찾아봤더니 신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신복. 쫄다고. 예, 복심. 뭐 반대로 해도 신복.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김시곤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한 것도 말하자면 충성심 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읽히는 거죠 보수층한테는. 그러니까 이정현은 저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새누리당 지지층한테는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전 뭐 여론조사 1위 하고 있는 게 설득력 있어 보여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지만. 근데 이제 2004년 총선 때는 뭐 광주에서 720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당시 대표가 수석 부대변인으로 임명했고 또 2008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감사하는 거고요.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무한 감사를 끝없이 표현했죠. 아니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무한 감사, 그다음에 은혜는 평생 갚아야 되는 것이다. 뭐 나를 내시라고 불러도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보수층들이 보기에는 뭐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이정현에 대한 지지가 전체적으로 지역 감정 자체가 상당 부분 누그러지고 있는 과정으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면 누그러지고 있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정현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생에 대한 이 동정 심리, 그다음에 역선택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정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은 출중하다고 봐요. 홍보 수석으로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저널리즘을 가야 된다. 하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정현처럼 홍보 수석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홍보 수석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문제들을 정부의 실책과 실정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 끊임없는 자기 도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쨌든 재보궐선거에서 예산 폭탄이라는 중앙당의 지지를 안고 예산 폭탄을 사실상 떨어뜨리고 해서 돌파했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대구의 김부겸, 그다음에 호남의 이정현 비교를 하는데 그러한 지역 감정과 지역 정치 구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일정하게 그 박수를 쳐줄 수도 있는 캐릭터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사드 배치에 있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더민주당이 이렇게 저렇게 재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다음에 전략적 모호성이니 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너가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한다 치자. 정권 교체 왜 하려고 그러는데 정권 교체 자체가 목적이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사드 배치에 반대가 있냐.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냐. 그다음에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 뭘 하려고 정권 교체를 하느냐가 아니라 정권 교체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처럼 이정현이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도전이냐. 안 그러면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기 위한 자기 끊임없는 도전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목적과 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달리 해야 된다. 그러한 역량과 힘으로 자기가 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국가 나라 또는 한 게 뭐냐? 이 자기가 맨날 뒤집어 쓰고 다니는 밀짚 모자, 보리떼 모자를 통해서 농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왔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한메프데이 때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때 그 앞에부터 쭉 가정해서 한국의 농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런 측면들을 따져보고 평가를 한다면 오로지 출세지향적 정치 인생을 쫓아왔던 자기를 잘 서민으로 포장한 출세지향적 아주 특이한 정치인이다. 불과하다. 이런 거죠. 그럼 주호영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세 같았어요. 근데 뭐 사실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순간에 이미 이분은 또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실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또 뒤집어질 수 있다니까요.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또 그 의미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건 좀 한번 강 대변인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니요,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높은 자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뭐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잘 했어요? 모를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분은 조용히 하셨나 보네. 예, 그렇죠. 아니 원래 좀 조용조용 하신 분이시라고 해요. 예.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는 우리 유시민 작가 대구 그렇다. 나간 적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분한테 떨어졌어요. 맞다. 근데 유시민이 떨어진 건 아는데 주호영이 된 건 잘 모르겠어요. 주호영인 거는 몰라. 네.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는 특임 장관도 했었고요. 예. 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많이 했네.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정무특별보좌관, 그 다음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많이 했어요. 많이 하신 분이고요. 특이한 이력으로는 옛날에 한때 잠깐 시끄러웠던 연극 있잖아요. 환생경제. 노무현 정부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극단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그 이후에 계속 했나요? 뭐 이때 한 번 했나? 아무튼 곡성에서 연극 한 번 했었는데 그때 현지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이 난무하는 공연이다 이래가지고 말 많았었잖아요. 그때 주호영 의원이 노가리 역할 하셨던 분이고요. 경력 다양해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굉장한 경력이네요. 네, 인터넷 찾아보면 직업에서 변호사, 정치인 이렇게 나오고 어떤 데 보면 배우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그때 연극했다고. 근데 사실은 이번에 주호영 의원이 되면 이거는 그게 주호영의 승리인가? 김무성의 승리인가? 이런 고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번에 되면 주호영 의원이 처음으로 비박계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비박계하고 손잡고 지금 쭉 움직여 왔잖아요. 그랬던 거고 사실은 혁신 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혁신안을 얘기하는지는 거의 내용이 없어요. 상향식 공천제 이런 얘기 잠깐 하지만 사실 그런 내용 가지고 이번에 지금 새누리당 경선이 붙은 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고 저는 이분의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에 대한 평가보다는 비박계의 뜻이 관철되었고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다. 여기에 더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일단 좀 마무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바로 이 지도부에 의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향후 대통령 선거까지 어느 쪽, 과연 친박 쪽이 되든 또 이제 비박 쪽이 되든 이 전망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어쨌든 이정현이 되면 반기문이 꽃가마를 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그리고 그러면 꽃가마를 타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이 편하게 꽃가마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이 되면 김무성, 오세훈 이런 비박계 대권 후보들의 공간이 일정하게 열리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 이번 그 비상혁신위가 결정할 거 다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뭐 유일하게 남은 게 녹취록 파문. 서청원 관련해서 그 김성애 지역구 이전에 대한 녹취록 파문을 조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가 현안으로 남아있고 그 외에 새누리당이 누가 잡던 현안이 없다. 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는 결국 대통령 그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반기문이 유리하냐 김무성, 오세훈에게 공간이 열리느냐 정도가 현안이고. 만약에 비박계가 된다고 해서 뭐 친박계가 밀고 있는 반기문 후보 쪽이 그렇게 불리할까요? 그게 이제 이번 이 바로미터가 되겠죠. 이정현이 무난하게 당선이 되면 반기문도 친박의 등에 엎여서 대통령 출마를 저울질할 것이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정현이 주호영한테 지는 순간에는 반기문이 대통령의 그 꿈을 꺾을 수도 있는 이러한 결과까지도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호영이 당 대표가 되는 순간에 김무성이나 오세훈은 더 이상 개밥의 도토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그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양쪽에 모두 목을 걸었는데 그 목의 핵심은 그거예요. 반기문에게 꽃가마를 줄 것이냐. 안 그러면 반기문이 스스로 포기할 것이냐가 이번 싸움의 대리전이다라고 보는 게. 그러면 만약에 비박계 조호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사실상 있는데요. 이정현이 되든 주호영이 되든 둘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나는 없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당 이야기 듣고 움직인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김무성 대표 때도 뭐 그럼요. 3일 지나 뭐 김무성 대표의 뭐 24시간의 법칙인가? 30시간 법칙인데요. 자, 친박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낸 정진석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친박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잖아요. 즉 이번에 이정현을 만약에 친박에서 옹립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정현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이 복심으로 신복으로 역할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양반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청와대 국회 출장소로서 새누리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거 처음에 누가 이야기입니까? 유승민이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그 청와대와 당청 간의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해가지고 이주영을 이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정현도 청와대와 당의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청와대의 국회 출장소로서 새누리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차기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예전처럼 지지율이 40% 이상 쭉쭉 나와주면 또 모르는데 지금처럼 20% 후반에서 30% 초반으로 어느 누구도 이제는 대통령을 쉽게 욕할 수 있고 경북 사람 대구 사람이 있어도 가감하게 대통령을 비판하면 오히려 호응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면 그리고 한 사람 정도가 중립이고 한 사람이 수비를 하는 이런 흐름이라면 새누리당이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입장에 있어서 대통령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워낙 헛발질과 똥볼을 많이 차기 때문에 당에서 어떻게 보좌한다 한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들을 자를 수 있는 브레이크는 없다.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의 청취자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 있는 사안은 이 전당대회 이후에 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양 박사님하고 좀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정현이 되면 국회 출장소가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청와대 국회 출장소가. 이정현의 그동안의 캐릭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정현은 그렇게 쉽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배신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수평적 소통 이런 것도 그런 거 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수직적 소통에 익숙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도 그랬어요. 수평적 소통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대통령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하는 얘기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병우 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꿨죠. 끝까지 버티다가 바꿨는데요.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고권으로 이정현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오히려 방금 아까 야당과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야당과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아질 거다. 지금도 안 좋은데. 이정현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혹은 그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정현이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로 야당하고 만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야당이 최근에 정의당까지 야 3당 원내대표들이 8개 사항에 합의한 게 있어요. 뭐 세월호 기간 연장 그 특별법 있잖아요. 그거 위에서 정의당이 계속 주장했었던 원포인트 국회 그거 열자. 그다음에 그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만들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만들자. 우리가 그동안 다 다뤘던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것 등등해서 8가지를 그 합의했어요. 그게 지난주입니다. 합의를 해서 야당이 말하자면 특히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새누리당하고 그동안 뭐 좀 같이 해보려고 협치해보려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협치할 애들하고 협치를 해야죠. 근데 협치하려고 했었던 태도를 버린 거예요 이제. 나 쟤네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언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새누리당이 이정현을 딱 뽑아 놓는다는 건 그렇게 야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군의 멍군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도 세게 나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야당이 야3당이 협의를 해도 그러면 국회 또 선진화법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무슨 법 통과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특별위원회 만들고 이런 건 되죠. 세월호법은 안 되더라도.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정부가 그 추가 경정 예산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고거하고 협상해 보겠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정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낮고 막 그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가 빠지고 이렇게 해도 저는 올림픽 좀 지나봐야 할 거다. 올림픽 지나고 올림픽에서 메달 몇 개 따냐고 그러면 지지율 또 올라가요. 맞아. 금메달 한 개당 몇 프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잠깐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나면 항상 지지율이 상당 부분 회복하는 이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링겔. 그런데 그 링겔의 효과마저도 최근에는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링겔을 너무 많이 말했거든. 아니 저는 뭐 지지율이 다시 회복될 거고 예전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거라기보다 반기문이라고 하는 친박계 확실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후보가 없으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보통은 대통령 레임덕이 오니까 대통령하고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을 막 탈당도 시키잖아요. 세 번씩 부인하고 탈당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기문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잘 맞고 박근혜 대통령이 막 파리 가가지고 몰래 만나기도 하고 이랬던 지지율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확고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더라도 친박계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이후에 상황을 임할 것 같아요. 정면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더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네, 새누리당이 더. 아니 야권한테 유리한 구도는 이재명이 되는 구도가 가장 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권한테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사드를 갖다 끝까지 고집하는 게 야권한테는 유리하죠. 그리고 이정현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앞으로 1년 6개월 남은 나라 꼴이 완전히 개판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고,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보면 영남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호남 출신 이정현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9일 날 있을 예정인데, 송영길 선수가 갑자기 예선 탈락을 하면서 재밌는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이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호남당이라고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제1야당, 이번 뭐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국민의당이 등장하면서 호남당이라고는 할 수 없는 당이지만, 그래도 호남으로부터 지지가 없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야당 입장에서 영남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이렇게 하면서 영남의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호남의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야당에 있어서 교차 대표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이런 관전 포인트는 재미로 보는 관전 포인트고, 결국은 반기문을 옹립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김무성, 오세훈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려고 하는 세력의 싸움이 또 이번 의미고, 해서 뭐 내일이면 이 결과들이 다 나오니까 내일은 그나마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기다려지는 날일 수 있겠네요. 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새누리당 분당 얘기도 뭐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비박계가 됐을 때, 뭐 그런 거죠. 그 그림을 좀 이야기를 하면요. 빅텐트라고 할 때 지금 김종인 더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꿈꾸는 빅텐트는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 유승민,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박은순, 김부겸, 뭐 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즉 반기문만 제외하고, 즉 친박만 제외한 이 큰 빅텐트를 그리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인 영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영감이 그리는 그림은 정체성 문제를 사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드에 반대하는 세력을 다 묶어서 판을 꾸리는 게, 그래서 손학규부터 해가지고 오른쪽 끝에는 손학규를 정점으로 해서 왼쪽에 심상정, 노회찬까지 해서 꾸리는 이 빅텐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더민주당 그룹에서 이 당 주류인 문재인 그룹은 그 안에서 문재인 대표, 그다음에 뭐 김부겸 뭐 이렇게 해서 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그룹은 저거 안에서 꾸려서 문재인 안철수의 후보단이라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고 해서, 현재 사드라는 게 참 정치적으로도 재미있는, 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대권 후보 간에 있어서의 빅텐트냐, 그 다음에 외연 확장과 중도 세력으로의 침투를 이야기하면서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 유승민까지를 포함하는 빅텐트냐에 따라서 김종인의 입장과 박지원의 입장이 나눠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하여튼 참 이 새누리당의 이 대표 경선 내리면 뭐 결론은 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 결과는 이후 정부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간접적인 어떤 그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얘기의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시즌이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할 사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2부에서는요, 지난 6일에 개막했었죠, 리우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 동아대 체육학과 정희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